오늘은 7단원 수건과 해수의 순환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건의 분포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건, 물이죠, 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죠. 자, 수건이다. 지구에 분포하는 물인데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가 이제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표면을 따진다면. 나머지가 다 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수건의 분포를 보시면은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바닷물, 유식하게 뭐라 그래? 바다 해자를 써서 해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담수라고 합니다. 해수와 담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수건의 대부분은 해수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해수가 전체 수건 중에 97.4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3%가 담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담수 중에서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자, 물이 얼어있는 거, 물이 얼어가지고 육지에 물이 얼어있는 걸 빙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빙하가 1.76%로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수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빙하 다음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 땅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지하수가 두 번째예요, 담수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면에 고여있는 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표면을 흐르는 하천수 있죠. 자, 호수와 하천수가 가장 적은 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건에서 가장 많은 게 해수고요. 담수 중에서 빙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고요.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수고요. 네, 요렇게 써주십시오. 자, 그러면 해수부터 보실게요. 해수는 이제 바닷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건의 대부분이죠, 얘가. 수건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우리가 뭐 70% 차지한다 그랬어, 표면에. 맛은 무슨 맛이 나? 바닷물은요, 짠맛이 납니다. 얘가 짠맛이 나요. 자, 근데 담수는 육지에 있는 물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담수는 짠맛이 안 납니다. 해수가 짠맛이 나고. 자, 그러면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니에요, 빙하. 자, 빙하는요,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어 있는 거죠. 즉, 눈이죠, 눈이 쌓여가지고 육지에서 굳어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눈이 쌓여가지고 안 녹은 거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기온이 낮은 빙하는요, 고산지대, 높은 산, 자, 높은 산에 만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극지방 있죠.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기온이 낮은 극지방에 이 빙하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애가 또 헷갈리는 애가 있어. 선생님, 빙하는 바닷물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빙산이에요, 빙산. 바닷물에 떠 있는 건 빙산이고요. 육지에 높은 곳에 얼어 있는 게 얘가 빙하예요. 그러니까 빙하는 담수, 육지에 있는 물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하수는요, 빗물이 땅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지하에 스며들어서 생깁니다. 자, 호수, 하천수는요, 지표면을 흐르는 거, 자, 또는 고여있는 거. 고여있는 게 호수죠? 흐르는 게 하천이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호수, 하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이 매우 적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매우 적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요 지금 표 있죠? 자, 퍼센트 나와 있는 거. 자, 요거 해수가 많고 담수가 적고 퍼센트도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해수 97.47%, 2.53%. 요 퍼센테이지를 숫자를 다르게 바꿔서 내진 않아, 보통은. 근데 선택지에 나올 수는 있어. 해수는 97.47%, 담수는 2.53%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보통. 맞는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숫자까지 바꿔서 내진 않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빙하라든지 지하수나 호수, 하천수 퍼센트까지는 문제에서 내진 않아요, 보통은.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셔서 자, 수건의 활용 보시겠습니다. 수자원이 뭐야? 사람이 활용하는 그 물이죠.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요, 뭐예요? 지표면에 고여 있거나 따라 흐르는 물이 제일 쓰기 편하단 말이야. 담수 중에 호수와 하천수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양이 매우 적다라 그랬죠? 그 양이 적으니까 부족할 수가 있어. 부족할 경우에는요, 땅속 깊은 곳에서 퍼올려. 지하수를 퍼올려. 지하수가 양이 더 많으니까 지하수를 활용을 해요. 선생님, 바닷물 쓰면 안 돼요? 바닷물 많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짠맛이 나서 우리가 이거를 짠맛이 나니까 식수로 활용하기도 힘들죠. 더군다나 뭐 빨래할 때, 샤워할 때 이거 쓰면은 뭐 샤워할 때는 몸에 상처 나면 따가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막 씻었는데 머리에 소금기 있고 막 아우 야 빨래도 잘 하기 힘들 거고. 자, 그래서 해수는 짠맛이 나서 힘들어요. 선생님, 빙하도 양이 좀 많잖아요. 빙하 담수 중에서. 빙하는요? 빙하 얼어있죠? 얘 녹이려면은 열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요. 빙하는 녹여야 합니다. 자, 바로 활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양이 많은데 바로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제일 적은 호수나 하천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수자원의 용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뭐 공업용수, 유지용수 이렇게 있는데 생활용수는 우리가 뭐 생활할 때 샤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뭐 씻을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물인 거고 농업용수는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거겠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뭐 세척을 한다든지 여러 공업 활동에 활용하는 물이 되겠고요. 유지용수는 우리가 하천이 흐르기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물이 있어야 계속 흐르면서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 유지용수가 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농업용수예요. 농업용수. 그 다음에 유지용수,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그 다음이 공업용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만들어서 앞 글자만 따서 농유생공 이렇게 해서 외우시던 어쨌든 외워주셔야 돼요. 농촌 유치원생들이 공기놀이를 한다. 농촌의 유치원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연상을 해서라도 외워주세요. 농유생공. 순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빈칸 채워보시면은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요리할 때, 마실 때, 샤워할 때, 변기물 내릴 때 여러 생활에 사용하는 게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농업활동에 쓰입니다. 농업활동에. 농사 지을 때, 농촌에서 가축 기를 때도 농업용수가 쓰이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여러 산업활동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세척을 할 때, 자, 쓰는 물이 공업용수. 유지용수는 하천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입니다. 자, 하천은 항상 일정량 이상의 물이 흘러야 하천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필요한 물이 유지용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났거나 그럴 때 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흘려보내면서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순서. 자, 요거 외우셔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의 가치 보실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뭐 샤워 자주 해요? 자주 안 하죠, 그쵸? 자, 물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근데 생활 수준이 증가하고, 뭐 산업이 발달하고, 자, 인구도 증가했죠, 옛날에 비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활 수준도 향상되면서, 물 사용량이 증가가 된 거야,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물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 지구에 존재하는 수자원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적고를 먼저 써주시고 한정이 되어 있어. 양도 적고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아껴 써야지. 자, 더군다나 우리가 지하수 있죠, 지하수. 지하수는 호수나 하천수보다 양이 그래도 많긴 해.
예, 많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집니다. 쓰면 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주니까. 자, 그래서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호수나 천수를 사용을 하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양도 많고 지속적으로 채워지니까 사용을 하기 쉽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물 부족 시 지하수를 호수나 하천수를 대체하여 우리는 이 지하수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일단은 적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 돼.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껴 써야겠죠. 자, 수자원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뭐 해수라든지 뭐 지하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자라는 거야. 더 많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부터 채워볼게요. 뭐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닷물 있죠. 해수의 담수화, 바닷물에 있는 염분을 빼내서 순수한 물만 얻는 방법. 자, 보통 바닷물에 필터를 제작을 해서 압력을 가해주면 물만 쫙 빠져나오겠죠. 그런 방법. 자, 그리고 우리가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여름철에 빗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그 빗물을 댐에다가 모아두는 거야.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것은 뭐야? 물을 아껴 쓰고 물을 깨끗하게 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물에 오염을 방지를 하고 물을 절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보를 하고 깨끗하게 쓰고 절약을 하자. 자, 옛날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TV에 나왔어요. 물을 절약을 하더라고, 이 아저씨가. 절약을 하는데 아줌마가 그 아저씨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서 TV에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줌마가 화장실 가지요. 가족들이 화장실 가면 아저씨가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변기물을 시야를 3번을 해야지 물을 내리게 이 아저씨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3번을 내리지 않으면 찌린내가 나도 내리지 못하게 이 아저씨가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변기통에다가 벽돌 넣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가 바가지에다가 샤워할 때 머리 감는 물 나오잖아. 그걸 모아가지고 또 발 닦아요. 이걸로 발 닦고. 그 다음에 비 내리면은 빗물을 모아둬요. 이렇게 아저씨가. 베란다 쪽에다가. 바가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빗물 모아서 또 이걸로 또 발 닦으라고 그러고 막 가족들한테. 그래서 아줌마가 못 살겠다고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너무 심해서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옛날에. 자, 내가 TV에서 봤는데. 이제 해수의 특성 볼게요. 해수의 특성. 자,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 자, 우리 바닷물의 온도, 해수의 온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해수의 표층, 위에 부분이란 얘기야. 표층이면은 깊은 심해층이 아니라 윗부분, 표층의 이 수온의 분포, 바닷물의 온도의 분포는 일단은 위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태양 독사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많이 들어오는 저위도 쪽의 온도가 높겠죠. 적도 지방 같은 곳이 극지방보다는. 그 다음에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여름철이 온도가 높겠죠. 즉 계절에 따라서도 표층 수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고 결과적으로 근원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죠.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이, 즉 해수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도나 계절 결국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인 거죠. 자, 먼저 위도별로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예요. 빨간색일수록요 온도가 높고요. 파란색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 0도, 위도 0도면은 여기 이제 적도죠, 적도. 적도예요, 여기가. 자. 적도 지방 어때요? 대체적으로 빨갛죠, 색깔이. 빨갛죠? 자, 여기 상대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높아요.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 저위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고위도 되죠? 고위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쵸? 고위도가 돼요.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 중간이 중위도 지역이고. 자,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빨간색, 노란색, 점점 파란색으로 되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돼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죠. 태양 에너지가 적게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한다. 자,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양. 자, 여기 보시면은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많이 도달하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적어지죠, 그쵸?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적어집니다. 자, 위도가 같으면 표층 수온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위도가 비슷하니까 색깔도 비슷하네요, 그쵸? 자, 위도가 0도일 때는 주로 빨간색 계열이고, 자, 중위도 뭐 30도라고 해봅시다, 위도를. 노란색 계열이죠, 전체적으로. 자, 위도가 60도라고 해봅시다. 어머,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열이죠. 그쵸? 위도가 같으면 표층 수온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많이 들어오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바닷물의 표층 수온이 높겠죠.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우리 이 해수의 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 방향이거든요. 위아래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해수의 위아래 수온 분포, 연직 수온 분포는 당연히 깊이에 따라서, 위아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바람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불게 되죠. 태양 에너지랑 바람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는요, 햇빛이 적게 도달하듯이 태양 에너지 적게 도달하고요. 바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깊이가 얕을 때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바닷물을 섞어주는데, 자, 그런데 깊어질수록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겠죠. 바람의 영향이 깊어질수록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나 바람이 달라지면서 수온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해수의 연직 분포를 살펴보면은요, 0m, 지금 0m부터 수심 150m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해요. 혼합층.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혼합층이 있고요. 일단 내가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층은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 깊어져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깊어지면은 사실은 적게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를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고 바람이 섞어주는 작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예요. 깊어질수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점점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라고. 점점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라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 바로 바람이 섞어주는 혼합작용이 있기 때문에 혼합층은 150m까지는 수온이 일정하단 말이야. 깊어지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150m까지는 수온이 일정하단 말이야. 이게 혼합층이야. 그런데 150m 넘어가면 이제 바람의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요렇게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점점 낮아져. 자, 이 층이 바로 무슨 층이냐? 자, 수온 약층이에요. 수온 약층. 이게 무슨 뜻이야?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이다, 이 뜻이죠? 수온이 깊어질수록 점점 약이 뭐야? 약해진다, 낮아진다, 이 뜻이잖아. 자, 수온 약층. 자, 그 다음에 1000m부터는 이제 봐봐, 우리 1000m나 3000m나 2000m나 햇빛이 어차피 도달하지 않아. 여기도 안 도달하고 여기도 안 도달하고 여기도 안 도달해. 수온 약층은 도달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졌던 건데, 지금 요 아래층이 심해층이거든요. 깊은 바다 심해층. 1000m 이상부터는 1000m나 2000m나 3000m나 수온 변화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햇빛이 안 오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심해층이에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래서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1번 층,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층이 혼합층이에요. 써주세요. 혼합층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가 대부분 흡수를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바로 위에 오니까 대부분을 혼합층에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높겠죠, 얘가. 수온이 제일 높은 거 보이시죠? 전체 층에 걸쳐서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위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섞어주는 혼합작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온이 깊어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일정하다.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이 뭐야? 수온약층.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약층. 수온약층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짐. 자, 근데 잘 봐봐요. 그럼 수온이 점점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따뜻한 물은 위에 있죠. 따뜻한 물은 위에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차가운 물이 아래층에 있게 되는데 우리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따뜻한 물은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있을 때 따뜻한 물은 물의 부피가 질량은 동일한데 자, 우리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죠.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은 용액의 분자운동, 액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할 때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면 따뜻할수록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위에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은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고 찬물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 수온약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뭐야?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대류인데 지금 수온약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뜻한 물은 위에, 차가운 물은 계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수온약층은 흔들리지 않겠죠. 매우 안정한 층이 되겠죠. 매우 안정한 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해층이 있죠. 심해층은요, 어때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을 하지 않아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변함이 없죠. 수온이 낮고 일정해. 낮고 변함없이 일정해. 자,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어차피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 표층 수온의 차이가 발생했던 거지만 심해층은 어때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없어. 어차피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어때요?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차이가 없어. 어차피 제로니까. 거의 제로니까. 자, 그래서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변함없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해층에는 그래서 햇빛이 안 오니까 여기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장림 물고기가 있대요. 여기는 어차피 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해층이 또 수압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고 눈이 먼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페이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 혼합층은 도달하죠? 자, 바람도 불죠? 수온약층, 태양 에너지는 도달하는데 점점 줄어들죠. 깊어질수록. 그런데 바람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도 도달하지 않고 바람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향 주는 요인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A, B, C 지역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 중에 한 지역에 대한 표층 수온 분포 그래프입니다. 자, 그럴 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판단을 하실 때 일단은 딱 보면은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있어. 표층 수온 온도가 제일 높은 애. 얘 있죠, C. 자, C는요,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이 도달을 해서 온도가 높은
저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중간 정도고요. 중위도예요. 얘가 B가. 중간 정도죠. 그리고 참고로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혼합층 두께가. 왜냐하면 중위도 지역에 바람이 세게 분다라고 해서 혼합작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두껍고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표층 수온이 중간 정도가 되면은 중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A 보시면은 표층이나 표층 수온이나 심해층이나 수온 약층이나 이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고 위나 아래나 수온이 변함이 없이 비슷하죠. 자, 이것은 바로 고위도 지역이 될 거예요. 고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게 도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표층 수온도 낮고 표층 수온과 바닥 깊은 곳의 심해층과 수온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위도 지역은 어땠어요? 표층 수온이 높았죠? 자, 표층 수온 높음. 자, 바람은 어때요? 바람은 중위도가 가장 세다 그랬죠? 저위도는 중위도에 비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그쵸? 중위도에 비해서. 그래서 바람은 상대적으로 약함. 자, 그래서 어떻다?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중위도에 비해서 혼합층이 얇음. 중위도 지역은 어때요? 바람이 강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두꺼움.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죠. 자, 그 다음에 고위도는 표층 수온이 어땠어요? 낮았죠. 자, 표층 수온이 낮고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층상 구조. 우리가 표층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심해층까지 갈 때 혼합층, 소음약층, 이 심해층에 뚜렷한 구조가 발달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층상 구조가 없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발달하고 있지 않다. 위도별 층상 구조 그래프를 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저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얇죠. 그쵸? 중위도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혼합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혼합층, 소온, 약층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냥 다 심해층 부분으로. 즉 층상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해수의 염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 뭐예요? 우리 염류가 뭐예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자, 염류.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염류라고 하는데, 우리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염화나트륨이거든요. 해수 1kg 속에 염류의 질량을 합하면 35g이 됩니다. 물의 질량은 965g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염류는 염화나트륨입니다. 얘가 짠맛이 나고 얘가 가장 많죠.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이고요. 얘는요, 쓴맛이 나요. 짠맛 난다, 쓴맛 난다 외우셔야 되고요. 1등, 2등 누군지 1, 2등까지는 외우셔야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1, 2등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류는 녹아있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우리 염분은 뭐냐면은 해수 1kg이 기준이야. 해수 1kg, 그러니까 1000g이라고 합시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의 그람수, 그러니까 몇 그램 들어있는지, 해수 1000g의 염류의 총 질량이 몇 g이냐라는 거고, 단위는 우리가 실용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자, Practical Salinity Unit의 약자거든요. PSU 몰라도 돼요, 그냥. 그래서 실용적인 염분 단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퍼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몇 퍼센트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퍼밀은 뭐냐면은 1000g 속에 녹아있는 질량 곱하기 1000에서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염분 단위는 퍼밀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PSU 단위를 사용하고요. 사실은 PSU와 퍼밀은 거의 같은 그 값이니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PSU는요, 15도씨 그리고 1기압 상태일 때 해수에 전류를 흘려 주어가지고 염분을 측정을 한 단위로서 자, 여기 염류들이 많이 녹아있을수록, 즉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염화나트륨, Na+, Cl-. 자, 이런 이온들이 녹아있을수록 전류가 강하게 흐르겠죠?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들어있는 염분을 측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퍼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35 PSU면은 35 퍼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전 세계적으로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가 되는데 해수 1000g이라고 할 때 물이 965g이고 염류의 총 질량이 35g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자, 바닷물 양이 줄어들면은 줄여지는 거죠.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자, 증발량이 염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비가 많이 내려 강수량이 늘어나 그럼 물이 많아지면서 농도가 연해지겠죠. 물이 연해지겠죠. 자, 강수량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닷물에 육진물, 담수죠.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닷물에 많이 유입이 된다. 담수 유입량. 그러면 바닷물이 또 농도가 연해지겠죠. 담수 유입량.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질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이 어는 것을 결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다 바다 말고 육지 있죠. 육지에 내가 뭐가 있다 그랬어? 빙하가 얼어있다라고 그랬죠. 이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녹은 물이 결국엔 바다 해수로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즉 얘가 해빙이 있어. 해빙과 결빙. 자, 이런 것들이 또 바닷물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바닷물의 농도가 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을 때 날아가는 물이 더 많아지죠. 바닷물이 졸여지는 거죠.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담수 유입량은 적어야 되겠죠. 담수 유입량, 육지에서 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바닷물이 농도가 연해지겠죠. 농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염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담수 유입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덜 생겨야 된다는 거야, 바닷물이. 자, 바닷물이 줄어들어야지 염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빙이 있고 결빙이 있을 때 바닷물이 얼면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 자, 결빙. 그럼 바닷물이 얼면 어떻게 되겠어? 빙산이 떠다니겠죠? 그쵸? 빙산이 되겠죠? 얘가 얼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염분이 낮다. 어떨 때 낮아?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을 때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바닷물의 농도가 연해지겠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 유입량이 늘어나면 바닷물이 늘어나니까 바닷물 속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육지에 있는 빙하 있죠? 빙하가 녹으면 결국에는 바다에 유입이 돼서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 가지고 염분이 낮은지 높은지 정리를 해보면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염분이 낮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요. 저위도는요. 적도지방이죠. 자, 이 지역이 강수량이 많아요. 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요.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염분이 낮습니다. 중위도 지역은 염분이 높습니다. 중위도 지역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그렇게 막 많이 자, 중위도는요 염분이 높아요. 우리나라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 좀 건조해요. 중위도 지역은 강수량이 저위도보다 많지가 않아. 기후가 건조하니까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아서 바닷물에 물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저위도에 비해서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염분이 좀 높겠다 이 말이에요. 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염분이 또 낮아요.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에 해빙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빙이 일어나 여름철에 그러니까 해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결빙보다는 해빙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은 염분이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의 평균 염분은요.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거든요. 자, 이거보다 낮은 33 PSU가 돼요.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U보다 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철 염분과 겨울철 염분의 차이가 나요.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비가 많이 내리나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여름철 염분이 겨울철 염분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뭐야?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음 써주세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음. 자, 그 다음에 황해 염분과 동해 염분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지도이긴 하지만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쪽이 동해 쪽이에요. 요쪽이 동해 쪽이고, 요쪽이 황해예요. 여기가 남해고요. 자, 황해가 이제 서해죠, 서해 그러니까. 자, 보면은 우리 동쪽은요, 우리나라 산맥이 발달되어 있어. 지대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자, 담수 유입량이 황해에 비해서 동해가 적어요. 그죠? 황해 쪽으로 대부분이 이제 담수 유입량이 더 많을 거야. 물론 여기도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지대가 황해 쪽이 더 낮다 보니까 담수 유입량이 황해 쪽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황해 쪽의 염분이 더 동해보다 낮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황해 염분이 동해 염분보다 낮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이유 써주셔야죠. 황해가 담수 유입량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많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 법칙 보시죠. 염분비 일정 법칙.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우리 염분은 그 염류의 양이 달라져도 염분이 달라져도 각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해.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평균이 35 PSU였죠, 염분이. 우리나라는 33 PSU죠. 그러니까 염분 값 자체, 전체 염류의 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체 총 질량은. 해수 1kg 중에. 그런데 각각의 비율은 일정하단 말이야. 자, 그 이유는 해수가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 섞이기 때문이다. 섞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약간 그 또라이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애가 20명 있었어. 한 반에 20명 있었는데 20명 중에 2명이 또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라이 명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비율은 일정하고 또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모범생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0명 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명, 그러면 10명 하지 말고 40명으로 하자, 우리가. 40명 중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율이 일정한 거죠. 4명 또라이, 2명 모범생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 보자 이거야. 자, 북극해는 해수 1000g 중에 염류들의 총 질량이 30g이야. 아까 얘는 30 PSU겠다. 그죠? 참고로. 얘는 동해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질량이 33이니까 33 PSU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홍해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염분, 마그네슘 다 이제 염류의 총 질량을 계산했더니 40g이 나왔다. 얘는 염분이 40 PSU겠죠. 참고로. 자, 우리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계산을 해볼까? 전체가 30g인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23.3g이 나왔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전체 중에 78%인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걸 안 주겠죠, 문제에서? 안 주고, 이런 거 안 주고, 전체 질량만 주겠죠, 33g. 동의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전체 33 중에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극해에 포함된 거 요거 78%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비율은 우리가 일정하니까 그럼 33 곱하기 0.78 해주면은 값이 25.6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겠죠? 예, 얘 안 주고 요것만 주고 요 앞에 거 주고 비율 그러면 내가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78%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33 곱하기 78 하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는 거. 홍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40g 중에 31.1g인데 이것도 계산하면 78%라는 거야. 세 해역의 염분은 서로 다르죠. 30 PSU, 33 PSU, 40 PSU. 하지만 전체 염류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거의 같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 비율은 일정한 거야. 자, 우리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실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수조에다가 물을 4분의 3 정도 채우고 온도계 5개를 설치를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자, 조금 수면에서 조금 이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해가지고 1, 3, 5, 7, 9cm 깊이의 온도계를 설치를 하고 수온을 기록을 한다. 자, 처음 수온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준다? 자, 여기 적외선 등을 설치를 해. 적외선 등의 역할은 태양의 역할을 하겠죠? 자, 수면 위를 비추도록 설치를 하고 10분 동안 가열한 후 수온을 잰다. 그러면은 이 적외선 등, 자, 도달하는 이 적외선 빛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때? 줄어들겠죠? 그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3분 동안 바람을 일으키고 그럼 이거는 혼합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혼합층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A, B, C는 각각 처음, 중간, 나중 실험 내용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온이 변함이 없이 거의 일정했어. 바로 이거겠죠. 요 실험의 내용이겠죠. 지금 가열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나 어때요? 온도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가열 전의 온도는 그래서 A 그래프가 될 거예요. A 그래프는 깊이가 깊거나 얕거나 어때요? 수온이 일정하죠. 아직 가열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면은 윗부분은 따뜻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요. 왜요? 자, 빛이 적게 도달하니까요. 보통 빛이 다 윗부분에 도달을 하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외선이 적게 도달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가열 후의 온도는 B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내가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혼합작용에 의해서,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혼합층이 나타나죠. 바람을 일으켰을 때 선풍기를 켠 후의 온도는 그러므로 요 C가 되겠죠. C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적외선 등을 켠 후에 표면의 물은 수온이 상승하죠. 에너지를 받아서 열 에너지를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적외선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선풍기를 켜고 나면 물이 위아래로 섞입니다. 그러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혼합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염분이 32 PSU인 해수 100g 속에 염화마그네슘이 0.32g이 녹아있어. 그러면 자, 32 PSU에서 해수, 우리는 항상 PSU는 1000g 기준이잖아. 해수 10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10배니까 3.2g이 녹아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32 PSU일 때는 이때 염화 마그네슘이 3.2g이 녹아있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35 PSU일 때 어쨌든 간에 이 비율은 일정한 거잖아. 그렇죠? 자, 35 PSU일 때 X다. X는 3.5g이죠. 즉, 염화 마그네슘은 해수 1kg 속에 35 PSU인 해수에 3.5g이 녹아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염분이 30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4g이 녹아있다면 염분이 36psu인 해수가 2kg이야. 1kg이 아니고 여기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몇 g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1kg 기준일 때 얼마인지 계산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0psu일 때 염화나트륨이 24g이 녹아있다. 그럼 일단 36psu인 해수 1kg 속에 얼만큼 녹아있는지 계산해 주시면 x는 어떻게 되느냐? 24g을 자, 30분의 3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5분의 144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28.8g이 나오더라는 거. 여기까지 했나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해수 1kg 기준인 거잖아. 해수 1kg에 이만큼 28.8g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해수 2kg이니까 곱하기 몇 해 주셔야 돼? 해수 2kg 속에는 1kg 기준이니까 요거는 28.8g 곱하기 2 해주시면 57.6g이 녹아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염분이 34psu래요. 해수 250g이래요. 황산마그네슘이 0.4g 녹아있어. 우리가 항상 1kg 기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250g으로 나와 있어도. 그러면은 이거 250g 곱하기 4 해야지 1kg 나오니까 1kg 속에는 1.6g이 녹아있는 거예요. 34psu인 해수의 황산마그네슘이 1.6g, 1kg 기준이니까 항상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때 51psu인 해수, 얘도 우리가 일단은 1kg으로 맞춰주고 곱하기 4 해서 구해주면 돼요. 자, x다. 자, x는 어떻게 되느냐? 1.6 곱하기 34분의 51이에요. 17로 약분을 하면은 17 곱하기 2, 17 곱하기 3 되고 또 2, 0.8 약분해서 2.4g이 51psu의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데 이거는 1kg 기준이고 4kg 속에는 어떻게 된다? 2.4g 곱하기 4를 해서 9.6g이 녹아 있는 거죠. 아니요. 유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염분이 40psu인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염분이 38psu인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은 자, 우리 78%라는 건 일정한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38psu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해수 1kg 속에 전체 염류의 총 질량이 38g이란 말이야. 이 중에서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이 78%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그쵸? 해수 1kg 속에 38 곱하기 0.78 계산해주란 말이지. 자, 그러면 자, 네. 계산을 해주시면 29.64g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29.6g이라고 계산해 주셔야겠죠. 예. 네, 이렇게 되겠죠, 답이. 유제 5번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자, 표는 우리나라 동해와 이스라엘 사해의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구성 성분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해가 뭐 33psu다 하면 다 합쳐서 몇 g이 나와야 되겠어? 33g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자, 사해는 뭐 40g이다라고 하면 이게 다 합쳐서 뭐 40g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건데. 자, 홍해가 40g이고 사해는 엄청나네. 염분이. 야, 어쨌든 우리 한번 염분배 일정 법칙만 적용을 하면 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자, 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를 구하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여기 가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는데, 자, 각 염류들의 질량의 비율 일정한 거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염소 대 나트륨의 질량비가 2대1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몇 대 1이 나와야 돼? 여기도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옆에 있는 거 보고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가 20g이 나와야겠죠. 이해되세요? 선생님, 나를 어떻게 구해요? 얘를 어떻게 구하기는 여기 옆에 있는 거 보고 구하면 되지. 마그네슘 대 기타의 질량비가 어떻게 나왔어? 얘가 3대2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얘도 3대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2.5 곱하기 3 해주면은 7.5g이 나오겠죠, 얘가. 네. 그래서 가는 20g이라고 써주시고, 나는 7.5g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비율 일정한 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6, 7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은요. 얘도 연분배 일정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된단 말이야.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A를 어떻게 구해요? A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 옆에 비율 나와 있잖아. 얘네 둘의 비율을 보고 얘네 둘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계산을 일단 A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례식 세워주면은 자, 나 해역에 있는 염화나트륨 31g 대 4.3g 염화마그네슘의 질량은 자, 가 해역에 23.3g 대 X다 라고 해서 이 X를 계산을 해주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래요. 3.2g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또 계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옆에. 자, 황산마그네슘 대 기타 B를 이용해가지고 자, B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가 해역에 자, 1.5 대 2는 2.0은 자, X 대 2.7이다. X 대 2.7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X가 2.0이 나온다. 계산해주면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2.0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유의 값을 이용해서 가와 나의 해역의 염분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염분을 구하려면은 이거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거니까 이걸 다 어떻게 줘야 돼? 이걸 다 더해줘야지. 다 더해줘야지. 자, 가 같은 경우는 23.3 플러스 3.2 플러스 1.5 플러스 2.0 이걸 다 계산을 해주니까 30g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수 1kg이니까 30psu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도 다 더해줘야죠. 31 플러스 4.3, 2, 2.7 다 계산해주면 40g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40psu가 되겠죠. 자, 해류 보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바다해 흐를류해서 해류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거 한자 모르는 애가 있어. 흐를류야 이게. 바다 해자에. 자,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다가 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니? 바람이 불기 때문이야. 그쵸?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닷물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때 해류를 구분을 해보면 난류와 한류가 있어. 나는 무슨 난이야? 따뜻할 난이야. 온난하다, 따뜻하다 할 때 그 난이야. 온난하다. 한류는 뭐야? 차갑다, 차가운 거야. 그쵸? 한이야. 자, 난류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야. 그러면은 따뜻한 물은 어디에 많이 있어? 적도지방 같은 저위도에 많이 있죠? 저위도에서 극지방, 고위도 쪽으로 올라오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야. 그쵸? 저위도가 따뜻한 지역이잖아. 그쵸? 적도 지역 같은 곳. 자, 그 다음에 한류는 차가운 극지방, 고위도죠? 고위도에서 자, 따뜻한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흐르는 자, 해류로서 비교적 찬 해류죠. 그러니까 얘가 따뜻하고 차가운지는 얘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해. 따뜻한 데서 왔느냐, 차가운 곳에서 왔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지도를 보시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한류와 난류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자, 일단 자, 우리나라 아래쪽 저위도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위로 쫙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있거든요. 그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쿠로시오라고 써주세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데 따뜻한 난류예요. 저희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난류예요. 빨간색이 난류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 쿠로시오 난류에서 뻗어져 나온 난류들이 우리나라 근처로 흐르게 돼요. 자, 그때 우리나라 황해 지역에서는 황해 난류.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지금 동한 난류. 자, 동해 쪽에는 동한 난류, 그 다음에 황해 쪽에는 황해 난류. 요렇게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래쳐가지고 우리나라 쪽의 난류의 근원이 돼요. 쿠로시오 해류가 바로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요, 그 위에 쪽에 그 오호츠크해라고 있어요. 여기 일본 여기 위에 쪽에 찬 해류, 차가운 이 오호츠크 해 쪽에서 내려온 한류가 이쪽이면 이제 연해주 쪽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연해주. 그래서 연해주 한류 써주시고요. 연해주 한류가 이제 오호츠크해에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북한 쪽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 한류는 북한 한류예요. 북한 한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 쪽에 보면은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 따뜻한 그 난류랑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형성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찬물에 자라나는 차가운 물에 자라나는 한류성 어종과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난류성 어종 물고기들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물고기들을 잘 서식을 하고 기를 수가 있어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수역 지대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실게요. 자, 이거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다. 북태평양이면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은 그 저위도 쪽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돼요. 얘는 쿠로시오 해류죠. 써주세요. 쿠로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쿠로시오 해류 중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난류. 황해 난류. 그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동안 난류. 그 다음에 한류 나오죠. 이제 오호츠크 해에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아 오호츠크 해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연해주 한류.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연해주 한류가 일부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남아안,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북한 한류. 자, 요렇게 나뉘어지고 지도 보고 얘 A, B, C, D 한류 이름 써라, 뭐 난류 이름 써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 그랬죠. 자, 조경수역은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한 지역이다.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애들이 물어보겠죠. 영양염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바닷물에는 물고기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플랑크톤 미생물을 물고기들이 잡아먹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멸치 이런 조그만 물고기들이 자라나는데 이 플랑크톤은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든요. 플랑크톤이. 그런데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애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름이 왜 식물이겠어. 얘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거든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인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질소라든지 인과 같은 이런 무기질이 있어야지 이 원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플랑크톤이. 이런 질소나 인과 같은 이런 무기질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닷물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얻어진 거야. 즉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뭐 물고기 사체나 뭐 산호라든지 뭐 해조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분해되어서 얻어진 물질들인 거고 보통 이제 얘네들이 바닷물 아래쪽에 쌓여 있겠죠.
그런데 난류랑 한류가 만나게 되면은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려고 하면서 아래 가라앉아 있는 물질들을 부유하게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영양염류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 이걸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죠. 그쵸? 영양염류가 풍부해야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도 잘 자라고 더군다나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랑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다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북한한류랑 동안난류가 만나는 지역에 즉 동해죠. 동해에 형성된다. 조경수역이. 자, 그런데 여름철에는요. 난류와 한류 중에서 따뜻한 난류의 힘이 더 세서 어떻게 해요? 조경수역이 더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겠죠. 난류가 더 세니까 더 위로 밀고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조경수역이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북상하고 북쪽으로 오를상 위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하한다. 그래서 지금 조경수역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난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위쪽에서.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차가운 한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래쪽에 더 내려와서 형성이 된단 말이야. 조경수역이. 자, 우리 조석현상이란 무엇이냐? 우리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쵸? 조석이란 무엇이냐?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을 조석현상이라고 조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우리가 밀물과 썰물로 인해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얘기를 해. 해수의 흐름, 흐를 류자를 써서 조석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밀물이 이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만땅 됐다 이거야. 배터리가 만땅이 됐어. 꽉 찼어 이 말인 거죠. 만조. 자, 그 다음에 썰물, 이제 밀려내려 썰물 빠져나가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해요. 간조. 자, 간조는 만조와 만조 사이 간자를 쓰는 거죠. 굳이 그 한자어를 풀이를 하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해요. 조차. 자, 그래서 만조 때의 해수면 높이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조석의 주기 보겠습니다. 조석의 주기는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약 12시간 25분이 되거든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2시간 25분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 이렇게 나타나요. 자,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번씩 나타난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 약 2번씩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만조에서 다음 만조가 12시간보다 조금 더 25분 조금 더 들어가니까 24시간으로 치면 거의 2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살짝 오버되긴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자,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자, 주기라는 게 뭐야?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주기잖아. 만조가 됐어. 그럼 다시 만조가 될 때까지 12시간 25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간조가 됐어.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가 주기잖아. 이게 12시간 25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날짜별로 자, 음력 달력입니다. 자, 음력 날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를 한 달 동안 높이 변화를 보면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가요. 높이 차이가 조차가 작은 그 시기가 있고요. 이렇게 조차가 큰 시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조차가 큰 시기를 살이라고 하고 적은 시기를 조금이라고 해요. 예, 조금은 외우고 싶다. 조차가 적으니까 조금이다. 자, 그래서 한 달 중에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비와
D가 사리에 해당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 달이 뜨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삭이거나 보름달일 때에는 우리가 사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한 달 중에 조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기로서요. 우리가 상현달이나 하현달일 때, 즉 여기서는 A랑 C가 되겠죠.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될 때는 조차가 가장 적은 시기가 나타납니다.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지금 몇 번씩 생겨요? 전체를 봤을 때 사리 2번, 그 다음에 조금 2번 이렇게 생기죠? 약 2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리는 보름달, 그러니까 괄호치고 망이거나 또는 달이 보이지 않는 삭일 때, 조금은 상현달이나 반달이죠. 그러니까 상현이나 하현일 때 나타나니까 한 달 중에는 2번 정도가 나타난다. 자, 우리 조석 현상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조차가 큰 지역, 우리나라 조차는요 서해안에서 크게 나타나죠. 황해죠.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자 조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 쪽이 조차가 작습니다. 동해안에서 조차가 작으니까 우리가 갯벌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지역도 서해안이죠. 조차가 크기 때문에 썰물이 쫙 빨려 내려갔을 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갯벌이 나타나죠. 조석 현상을 이용을 하는 예를 보면은 간조 때,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거, 이것도 이제 조석 현상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차를 이용을 한 해수면의 높낮이가 낮아지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한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죠. 조차나 조류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 또는 조류 발전. 자, 이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예,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안가에서 우리가 그물이라든지 돌담을 설치를 해요.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요. 이 조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할 수 있어.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바닷물이 이렇게 만땅으로 차 있을 때가 있어. 만땅으로 이렇게 차 있을 때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때 우리가 만 좋을 때 이렇게 돌담이나 그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은 물이 쫙 빠져나갈 거 아니야. 물이 이제 점점 줄어서 쫙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돼? 물은 빠져나가는데 물고기는 못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물에 갇히는 거지. 얘가 돌담이나 그물에 갇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물고기를 이제 우리가 잡는 거지. 자, 우리 사리일 때, 사리는 뭐예요? 사리는 이렇게 조차가 큰 날짜죠. 사리이면서 간조면은 얼마나 해수면이 남겠어. 그쵸? 자,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은 자, 해수면이 엄청 낮아지면서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릴 수가 있어. 바닷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바닷길이 열리면은 섬 같은 데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이거는 바닷길 열림 현상. 그쵸?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조석 현상 이용까지 해서 7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